그 어떤 기자가 총재님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1,500원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는 게 맞는 것인지 환율 1,500원 레벨 자체는 걱정하지 않는다. 환율이 그 정도로 높아지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일단 제가 드리긴 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포맷을 좀 바꿔봤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이 제 블로그거든요. 제가 블로그도 같이 개설하고 있는데 이 블로그에 제가 최근에 쓴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 찍어보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환율 1,500원 시대, 그리고 이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구조적 딜레마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준비한 배경은 당연하겠지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환율이 엄청나게 높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어제 좀 내리는 것 같더만, 그죠? 어저께 1,46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1,47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환율이 지금 되게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침 또 어저께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금통위가. 이 금통위라는 게 뭐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 회의죠. 그죠? 여기에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기 총재님, 이창용 총재님 나오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나오셔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기자회견을 하는 와중에 그 어떤 기자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총재님,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간 어느 순간엔 1,5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 게 맞는 것인지 라고 물어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가 말을 하기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환율 1,500원 레벨 자체는 걱정하지 않는다. 자, 이게 좀 충격적인 말이죠. 사실 환율 1,500원이면 거의 금융위기에 준하는 수준의 환율이긴 한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이게 정말로 문제가 없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사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환율이 정말 1,000원 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 경제에 어떤 함의점을 주고 이거는 주식시장엔 어떤 함의점을 주는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리해 본 겁니다. 사실 우리가 환율이 1,5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까지 우리의 뇌에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느냐, 이 1,500원의 숫자 자체가 97년도 외환위기랑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정도 됐어야지만이 도래한 환율이란 말이에요. 이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1,500원을 넘은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0원을 넘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고요. 어떻게 보면 심리적 마지노선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총리님 말씀하셨죠. 환율 1,500원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자, 왜 그러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봤을 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왜 오르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높은 레벨이 유지가 되는 게 과연 뉴 노멀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변,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고환율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라고 하는 그런 걸 볼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그 기업 투자에 있어서 어떤 합의점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제 금통위가 있었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자, 동결을 했는데 사실 이 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 그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그 가장 큰 요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장률과 두 번째는 물가죠. 보게 되면은 현재 2025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1%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참고로 상향된 겁니다. 기존에는 0.9%였는데 1%로 오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2026년이 되면 그때는 기존 1.2%에서 1.8% 성장할 것이다 라고 현재 하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약 2%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밑돌고 있으니까 뭐다? 현재는 저성장 국면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경제가 저성장 국면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때는 금리를 내려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물가도 2.1%를 전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물가가 2%대. 근데 성장은 어떻습니까? 성장은 현재 1%대니까 이때는 사실상 금리를 내리는 게 맞는 상황인데 금리를 동결했어요. 왜 동결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동결의 사유로 환율이 올라가는 게 걱정이 되고, 두 번째 금융 안정, 현재 부동산을 필두로 한 가계부채의 증가, 이것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실질적으로 금리가 동결되게 된 배경에 환율이 되게 지난 영향이 있고,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환율을 되게 신경 쓰고 있는 건 맞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그리고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 게 맞는가? 그리고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정말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걸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이창용 총재님께서 환율 1,500원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과거랑 달라진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환율의 절대적 레벨보다도 외환위기 때 뭐가 문제였었냐면은 달러가 고갈되는 게 문제였었거든요. 달러가 고갈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그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게 달러가 고갈되는 와중에 달러가 오르는 게 문제였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우리가 달러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 자체가 비싸진 상황이 문제다. 말 그대로 옛날에는 솔번시 크라이시스, 즉 이게 고갈되는 게 위기였다면 지금은 그냥 달러가 비싼 상황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 때문에 뭔가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가 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달러 상승의 배경이 무엇이 있느냐? 일단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뭐냐? 사실 이게 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뭐냐면 서학개미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 기사에서 되게 많이 보시죠.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 총재님께서도 서학개미가 그 환율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정치적으로 보시는 분들, 좀 이슈로 보시는 분들은 이걸 되게 좀 안 좋게 보시는 되게 많으신데 실제 데이터를 보잖아요. 논리적으로 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2025년 11월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 실제로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관 잔액은 약 1,600억 달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절반에 준하는 금액이죠. 실제로 서학개미가 차지하는 이 해외 주식 보관 잔액이 엄청 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3년 전 대비해서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즉 실제로 서학개미가 달러를 매수하는 그 금액 자체가 절대 금액으로 보나 성장세로 보나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건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정도로 개인이 달러를 수요를 이렇게 끌어올린 건 사실상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수요가 말 그대로 이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 맞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경상수지와 대미투자의 괴리인데 경상수지는 뭐냐? 우리나라가 무역을 해서 그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 외환 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화로 바뀌는 게 아니라 다시 뭘 하느냐? 이 벌어들인 달러 가지고 해외 공장을 다시 짓는다든가 그리고 현지에 재투자한다든가 이런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실제로 특히나 최근에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서 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다가 공장을 짓는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상 벌어들인 달러가 다시 원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재투자되는 거죠. 이러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될까요? 달러의 그 수요 공급이 깨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관세법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겠다 했죠. 이렇게 되면 당연하지만 뭐가 걱정될까요? 국내 외환 시장에 달러 부족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럼 당연하겠지만 그거에 의해서 달러가 오르는 게 생기게 되겠죠. 자, 이게 제가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구조적 요인. 이게 특히나 수요 측면 구조적 요인이고요. 세 번째 뭐냐? 세 번째는 공급 측면 요인인데 원화가 지금 엄청나게 발행되고 있죠. 그 특히나 정권이 바뀌면서 부양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현재 원화의 M2 통화량이 엄청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그 원화의 공급에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서학개미나 이런 이 대미 투자 이런 것들에 의한 어떤 달러의 수요의 변화로 인해서 사실상 달러가 상방으로 가는 거는 저는 이거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가 지금 1,470원인데 여기서 더 오를 것이다 봅니다. 더 오를 거예요. 이 구조적 요인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달러가 현재 1,470원인데 진짜로 1,500원 넘어가지고 1,600, 1,700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보고 있는 현재의 시야입니다. 자, 그러면은 환율이 그 정도로 높아지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일단 제가 드리긴 했어요. 뭐냐면 사실상 옛날에는 달러가 고갈됐으니까 문제였었던 건데 현재는 달러가 비싼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달러가 비싸지면 그런 문제가 없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근데 달러가 비싸지잖아요. 그럼 실제로 실물 경제에 저는 충격이 아주 크게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엔 무엇을 불러오느냐?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은 사실상 우리나라는 수입에 아주 많은 걸 의존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가, 그러니까 기름이 안 나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름은 다 수입으로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이 국제 유가의 가격이 안정적이라고 할지라도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원유는 다 달러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환율이 오르는 것 자체만으로 유가가 오르는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휘발유 가격이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브렌트유나 WTI나 사실상 70불보다 밑에 있죠. 싼 편인 건데 그럼에도 휘발유 가격이 지금 리터당 1,700원 돌파를 했죠. 이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는 가계의 가처득 소분을 잠식하고 있다. 즉 뭔 말이냐? 실제로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이 기름이 들어가는 이 모든 가격이 더 오르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만으로 물가가 끌어올리는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고, 두 번째, 뭐 밀, 옥수수, 대두 이런 것들 다 수입하죠. 이러한 축산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 구조상 환율이 높아져 어떻게 되느냐? 즉각적인 장발 물가 상승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실제로 물가가 오르게 되기 시작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환율 상승이 올라갈 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기대 인플레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즉 환율이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겠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고 노동자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안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는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성장의 질적 저하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되게 낮은 단계에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서 해야 되는데 환율이 높으니까 어떻게 되죠? 환율이 높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금리를 더 내리면 환율이 더 오르겠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더 오를 거 아닙니까? 그게 우려가 되어서 경제를 현재 지금 못 살리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경제 성장은 낮은데 물가가 오르는 동인만 생기는 이거를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유식한 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실 이 환율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이게 그 옛날의 금융위기나 어떤 그 외환위기 때처럼 그 뭔가 시스템 리스크가 오진 않겠지만 이것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그래서 경제적 구조 상황에서 스태그가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리스크는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사실상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내수 기업들 그리고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뭔가 항공업계, 얘네들 유류비 같은 것들이 되게 민감하죠. 그리고 에너지, 철강 산업 이런 애들 되게 민감해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 중에서 한계 기업들, 이제 이런 기업들, 이런 애들이 되게 위험해지기 시작했고, 더더군다나 현재 우리나라는 되게 고금리 환경에서 성장률도 둔화되어 있는 마당에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이 되게 엄청나게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도 지금 되게 위태위태한 상황이 있고요. 즉 말 그대로 뭔가 그런 이 내수 경기에 민감하고 레버리지 많이 끼는 기업들은 사실상 최악의 상황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반대로 반도체와 같이 뭔가 수출 업종에 많이 익스포저가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되게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땐 냉철하게 보게 되면은 이 고환율이 우리가 구조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기업들을 주로 봐야 되느냐? 사실상 수출에 의존하는 기업들을 주로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고, 사실상 내수 기업들은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그 우리가 이창호 총재님께서 1,500 환율로 시스템이 없다 단어는 근건 무엇이냐? 사실상 우리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서학개미도 달러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미 외환보유고가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달러가 부족해서 뭔가 시스템 리스크를 겪는 이제 그러한 일은 사실상 없겠지만, 뭔가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와서 내수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수출 기업들만 좋아지는 이제 이러한 양극화 현상, 이런 것들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번에 이 금통위를 보고 들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환율이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는 이런 구조적 동의는 사실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것과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율은 계속 높게 유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는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포트폴리오에 참고를 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포맷을 바꿔봤는데 좀 심층적인 내용을 제가 다뤄봤습니다. 오늘 다뤄드린 내용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이런 내용들을 주로 위주로 다루고, 이런 내용들을 여기 위에 있는 VIP 프로그램 같은 데서 더 상세하게 다루고, 그리고 아래 고정 댓글에서 스테디 같은 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한번 QR코드 스캔해 보시면 자료가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